그러면 미국 전투기만 이렇게 비쌀까요? 아닙니다. 옵션 포함 라팔의 구모 비용은 보통 2,400억 원 정도 합니다. 한 대에. 그래, 옵션 포함 그 그리펜이라면 고급 FA-50이거든요. 급이 그런 급이에요. 옵션 포함 그리펜 구매 비용은 대당 1,900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이렇게 비싸요. 예. 이렇게 전투기 비용 높은 걸 보면 빙긋 웃음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선 첫째, 야, 우리 KF-21도 빵빵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옵션 포함해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는 그냥 고객을 감동시키면서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라팔보다 좋은 비행기인데 라팔보다 400억, 500억 싸면 그렇잖아요. 뭐 1,500억이면 900억 싼 건데. 물론 이 정도 받으려면 방어형 전자전과 공격형 전자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다 갖춘 F-16 바이퍼가 한 2,500억 했죠. 예, 그런 물건 정도 해서 한 2,000억 원, 뭐 1,800억 원에 팔면 진짜 다들 해피합니다. 이게 이제 4.9세대 완성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웃음이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KF-11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F-15 업그레이드 협상을 할 때라도 상대방도 의식한다고. 쟤들 진짜로 뚜껑 열리면 F-15 업그레이드 안 하고 KF-21에 몰빵하는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남들 눈이 있고 FMS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비용은 못 깎아줘도 뭐 부품이라도 하나 더 끼워주고 뭐 훈련 코스라도 하나 더 주고 해서 뭐 잔뜩 안 보이게 뭘 싸줄 수가 있다. 그 옵션으로 기술 절충 교육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진짜로 F-15 안 쓰고 KF-21만 쓰면 어때? 네, 그러면 저도 참 좋겠는데 F-15가 이게 특징이 있는 비행기예요. 일단 연료 플러스 무장량이 굉장히 크죠. 두 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그 브로셔에 나 있는 거 다 안 믿고 그 저것만 믿는데 그거에 한 80%만 믿더라도 최대 이륙 중량의 한 80%, 90%만 믿더라도 그 KF-21이 할 수 있는 거에 한 4, 5톤 더 높아요. 거의 한 10, 한 7, 8톤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가상각해서 본다 그래도 KF-21이 두 개 합쳐서 13톤 정도 되는데 얘는 두 개 합쳐서 좀 브로셔 있는 거 숫자를 낮춰도 17, 8톤 된다고요.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무장을 확 줄이고 연료만 왕창 넣을 수도 있고 연료를 확 줄이고 무장을 왕창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커요. KF-11은 나 잘 모르겠어. KF-11은 연료가 최대 6톤 들어가는데 연료를 만약에 3톤으로 줄이면 무장을 7톤에서 10톤까지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기체나 이런 설계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F-15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그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그냥 바꿔가면서 막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을 줄이고 연료를 많이 하면 멀리 갈 수 있고 또 반면에 연료를 줄이고 무장을 엄청나게 하면 북한 같은 데 가서 막 그냥 폭격기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짧은 데 가서. 그러니까 독특한 장점을 가진 데다가 또 요격기라 빠르잖아요. 그래서 F-15를 중고 처리하고서 KF-21만 가면 안 된다. 가능하면 F-15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신품 사면은 거의 3,000억인데 중고를 앞대가리를 신품으로 바꿔 절반만 신품으로 바꿔서 1,500억. 그러니까 완전히 엿장수 계산 방식이랑 같아. 보잉 계산 방식이 전체를 다 하면은 3,000억이에요 신품이. 근데 독 잘라서 앞만 신품으로 바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1,500억. 좀 비용이 낮지는 않은데 웬만하면 갑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KF-21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날개 폭과 길이는 F-35A보다 조금 커요. 7% 몇 프로 이렇게씩 큰데 익면은 F-35A보다 9% 정도 높죠. 근데 공중량은 10% 이상 가벼워. 그러니까 몸집은 F-35A보다 좀 넓어. 근데 중량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첨단이라 그런 거죠. 거기다가 F-35A에 비해서 추력이 10% 이상 크고 드라이 추력이 애프터버너 추력은 2% 이상 강해요. 그래서 드라이 추준비가 꽤 높죠. F-15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로만 간다 그러면은
F-15보다 날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기체 생긴 게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다음 F-4 하나 추중비는 F-15보다 0.1 정도 낮아요. 그래서 KF-21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얘는 F-15의 요격기 특성을 가진 멀티롤이다. 이 멀티롤인 건 맞는데 얘가 요격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요격기입니다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엄사를 부려가지고 저게 마하 1.8이다라 그러지. 저거를 F-15식으로 마하수를 계산해 보면 마하 2.1인가 나와요. F-15가 마하수를 그렇게 하자는 마하수라는 게 결국 속도를 음속으로 나눈 거 아니야. 최고 속도를. 최고 속도가 그게 고공 최고 속도거든요. 뭐 1000m, 12000m at altitude. 그러면은 KF-11의 최고 속도가 2234km인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음속 340으로 나눈다. 아니야. F-15는 340으로 안 나눠요. 그 F-35는 또 340으로 나눠. 이상해. 그러니까 미국도. 근데 F-15나 F-16은 340으로 안 나누고 295쯤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00m, 12000m의 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공의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누. 그게 맞지. 그렇게 나누면 KF-21 저거 마하 1.8 아니에요. 2.1쯤 나와요. 그러니까 요격 기능이 강한 굉장히 기동성이 강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KF-21은 F-35가 4.5세대, 4.8세대, 4.9세대로 역진화한 케이스예요. F-35가 5세대에서 4.8세대로 역진화해서 왜? 운영비 싸게 하려고. 그러면서 기체는 오히려 더 첨단 기술 많이 적용해서 몸집이 커졌는데 더 가벼워졌고. 또 F-16을 만약 가지고 얘기하면 F-16이 21세기 5세대를 향해서 진화해가는 진행형이야. 또 F-15를 가지고 얘기하면 F-15가 몸집을 좀 줄이면서 F-15의 요격기적 성능이 몸집을 좀 줄이면서 멀티롤 흉내를 좀 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기묘한 그 뭐라 그럴까 그 포지셔닝이 기묘해요. 근데 그게 맞다. 참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일론 머스크가 자꾸 그렇게 무식한 생각하지 말고 그 무식한 소리 뭐 자꾸 시비 걸지 말고 KF-11 좀 공부를 했었으면 봐라. 그 F-35보다 뭐 가격은 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F-35의 70%? 70%가 안 되지. 가격은 한 70%, 60%, 70%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4천 뭐,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제 그 블록 2 그러니까 전자전 기능 다 있고 이런 거. 근데 그 가격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뭐 유지보수 운영비는 F-16 클래스야. 유지보수 운영비가 그런 비행기 써가지고 그 드론 잔뜩 몰고 다니면 되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사실은 미 공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론 머스크 선생 너무 저기 로켓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이왕 이제 밀덕의 세계로 들어오셨으니까 머스크 선생 좀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보세요. 바로 이런 그 KF-21과 같은 것이 이제 미 공군이 검토하고 있는 전투기예요.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8월에 저희가 이제 자세히 다룰려다 안 다뤘어요 그때. 미 공군이 F-35의 하위 기종으로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높은 전투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그 기사인데 적당한 스텔스, 적당한 지능, 적당한 구매 비용, 적당한 유지 보수 운영비 뭐 이런 기체를 이제 그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변주 진화가 손쉬워야 돼요. 쉽고 싸고 빨라야 돼요. 변주 진화가. KF-21이 참 특이한 게 개발 때부터 단복자 변주를 해서 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최첨단 비행 제어 방식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센서 기반 NDI예요. NDI는 Non-Linear Dynamic Inversion. 그러니까 비선형 동적 역변환이라는 건데 역변환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행 목표를 먼저 때리고 비행 목표에서부터 역산해서 어떻게 제어해야 되나를 계산해내는 방식이에요. 연역적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그걸 역변환이라 그래요. 이 센서 기반 NDI는 F-35도 안 해요. F-35는 모델 기반 NDI예요. 모델 기반 NDI보다는 센서 기반 NDI가 한 끗발 더 첨단입니다. 이거는 뭐 좀 얘기를 하면 각 구동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유압이나 전기 모터를 가지고 부품을 움직이는 그 부위, 조정하는 부위를 조정면이라고, 조정면을 움직이는. 왜냐면 유체에서 어떤 그걸 바꾼다는 얘기는 어떤 면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면을 바꿔서 방향을 틀고 뭐 아래로 내려가고 뭐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정면, 서피스, 컨트롤 서피스라 그러는데 그 조정면을 움직여주거나 뭐 엔진을 움직여주는, 엔진에다가 뭐 연료를 더 분산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모터가 돌아가거나 뭐 유압이 작동하거나 하게 만드는 그 부위, 그걸 구동부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구동부의 그 작용에 의해서 그 액추에이터 A, 실제로 조정면 움직이는 부위가 있죠. 그걸 피동부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은 아직 없어요. 그 영어로는 플랜트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이 피동적이잖아요. 플랜트. 그래서 근데 구동부에 그전에는 이 플랜트에 센서를 붙인 다음에 센서가 바로 중앙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그 센서 시그널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피동부에 붙인 센서가 구동부로 들어가요. 그럼 센서 값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동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동부가 뭐 비행기 전체에 200군데가 있던 300군데가 있던 150군데가 있던 알죠. 구동부마다 전부 미니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미니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3벌씩 혹은 4벌씩으로 들어간다고요. 무오류 컴퓨팅이 보통 3벌이나 4벌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은 그 구동부마다 다 그렇게 돼서 걔가 또 광 케이블로 전부 엮여갖고 이제 그 버스라 그러죠. 데이터 버스를 또 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일 거예요, 이게. 광 케이블도 또 한 가닥 끊겨도 다른 가닥 될 수 있게 다 복선으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지구로 뭐 한 바퀴 도는 케이블이 깔려 있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구동부가 센서 값을 받아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구동부로. 구동부, 피동부, 센서, 분산 프로세서. 이 피드백 구조가 잡히니까 구동부 쪽에서 뭔가가 지능적인 조정이 한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분산돼서 네트워크화 돼 있는 거예요. 비행기 전체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런 분산 프로세서들이 다 뭐 한 100여 군데에 깔려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비행기 모델의 수정 변경이나 무장을 통합할 때의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한 끗발 더 위인 거예요. 모델 기반 NDI는 지능이 중앙 한 군데에 몰려 있어. 나머지는 다 먹통이야. 근데 센서 기반 NDI는 지능이 미니 프로세서로 구동부마다 다 보안 지능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문건은 못 봤는데 저는 데이터 통신을 했고 컴퓨터 뭐 이런 쪽을 한 20년 다뤘기 때문에 제가 본 건 뭐냐면 센싱 값이 구동부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센싱 값을 구동부에서 해석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구동부가 센싱 값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센싱 값을 구동부가 해석하려면 구동부에 미니 지능이 있는 거예요. 미니 프로세서가. 근데 이런 종류는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3벌씩 4벌씩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미니 프로세서가 3개, 4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된 값을 써요. 그러면은 어느 프로세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다운이 되더라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게. 예,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보통 이제 그 무오류 시스템, 이게 무오류가 돼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200군데에 만약에 구동부가 있다라 그러면은 3벌씩 썼으면 미니 프로세서가 600개가 박힌 거예요. 아주 근사한 시스템이지. 예,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죠. 제가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좀 본 적은 없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니, 프로세서 다운되면 다운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운되더라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무정지, 무오류 시스템이거든. 이런 게 어떤 종류가 그러냐면 은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KF-11 또 아주 이쁜 게 엔진도 저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F414의 터빈 입구 온도, 터빈 입구라는 건 이제 압축해서 연소해갖고 바로 불길 뿜어져 불길이 바로 안에 지나가는데 그게 1560도입니다. 섭씨. 근데 앞으로 국산화하려는 첨단 항공 엔진은 터빈 입구 온도가 1630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 이건 아직. 예.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면 아직 개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얼핏 보면 이제 F-35보다 굉장히 후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F-35에서 쓰는 F-135 엔진은 터빈 입구 온도가 2000도입니다.
2000도랑 1560도 하면 440도 차이 나는 거고 1630도 하면 370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구덕돌이 후지네. 그러면 꼭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F-35 엔진처럼 터빈입 온도를 극한 2000도까지 올리면 그 엔진도 비싸지고 그 엔진 주변부도 열이 그만큼 더 열이 많아지니까 그 열 감당하려면 그 주변부도 비싸져요. 그리고 한 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엔진 계속 뭔가 부품 바꿔주고 그러잖아. 유지보수도 비싸지지. 아, 그럼 공간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엔진 2개 쓰는 것보다 1개가 아닙니다. F-35 엔진 한 발이 차지하는 공간이 F-414급 엔진 2발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커요. 입체 계산해 보면. 그러면 엔진 무게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엔진 무게는 그 자체로 안 따지고 이 무게 대비 추력, 그러니까 무게를 추력으로 나눈 값을 쓰거든요. 첨단 항공 엔진이 되는 경우 자체 무게 대비 추력 비율은 지금 F-35 엔진 수준 0.71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지금은 0.71보다 높아요. 예, 근데 앞으로 첨단 항공 엔진이 되면 추력이 높아지니까 추력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 폼 팩터, 그 크기, 그 사이즈로 그러면은 0.7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니 엔진 가격 싸. 2발 해봐야 F-35 엔진 한 발보다 좀 싸. 또 F-35 엔진 구하지도 못해. 그리고 국산화하기도 좋아. 유지보수할 때도 뭐 돈 많이 안 들어. 좀 더 훨씬 적게 들어. 뭐 그다음 부피도 좀 작아 오히려. 뭐 최소한 크지는 않아. 그 차지하는 부피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좋네. 저는 이쁘더라고 이거. 예, 이뻐요. 예. 그래서 왜냐면 어떤 극한 기술 최첨단 간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옛날에 등산광이었는데요. 등산하러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온라인에서 안 사니까 남대문에 뭐 가면 이거 에베레스트 산 정벌 저기 적어 다니는 저기 산에 가는 데서 쓰는 번호입니다. 한번 쓰시죠. 됐고요. 집어넣으세요. 고장 잘 나고 가볍고 굉장히 가볍고 멋있게 생겼는데 고장이 잘 나고 부피가 작아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쌓아서 꼬깃꼬깃 이렇게 잘 집어넣어야 돼. 지금 우리는 그냥 동네 산 다니는 사람들인데 볼 때 나이 들어서 그런 멋있는 걸 사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극한이 되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요. 이게 극한 기술이거든요. 2000도까지.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 부족함의 미학, 부족함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KF-21은 전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국산 항공 전자장비. 이게 에비오닉스예요. 에비오닉스의 뜻이 항전 장비란 뜻입니다. 항공전자. 네, 에비에이션, 항공,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2개 합친 거니까. 그래서 에비오닉스. 예, 항공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산 공중발사 미사일, 국산 항공 엔진 등이 급속 발전하도록 물꼬를 텄죠. KF-21이. 그런데 에비오닉스, 공중발사 미사일, 항공 엔진, 그 다음 KF-21 자체의 노하우, 이 4개가 합치면 뭐가 돼요? 합동형 전투 드론 등 고급 공중 드론에 고스란히 사용되는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엔진 얘기는 많이 안 드릴 텐데 아무튼 간에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우리는 KF-21 블락2로 120대뿐만이 아니라 그 상당히 성능이 높은 합동형 전투 비행체 CCA를 한 2-3 종류 운영하게 될 겁니다. 2030년경만 돼도 일단 무아부의 무장형이 나오고 MQ-9보다 윗길이거든요. 우리 무아부가. 지금은 정찰형밖에 없는데 무장형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아부는 CCA라고 못하죠. 이게 날개가 25m 이렇게 긴 놈이 혼자서 쏘다니는 장기체 공형이니까. 합동형 전투 비행체는 아니죠. 무아부는. 합동형 전투 비행체가 제가 보기 2030년, 31년, 32년경에 하나가 먼저 무인 편대기가 나올 거고요. 2034년경에 가오리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거죠. 엄청 훌륭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뭐냐? 이는 한미 동맹의 파워가 따따블로 강화되는 걸 뜻해요.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절대적 공중 지배, 에어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쟁, 몸싸움이 심한 거, 다툼, 컨테스트.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 이쪽이 조금 우위야. 그럼 superiority, 우위. 이쪽이 장악하고 있어. 판을 쥐고 흔들어.
그럼 supremacy. 그 다음에 저쪽은 뭐 없는 거랑 같아. 투명 인간이야. 그럼 지배, dominance입니다. 그러니까 contest, superior, supremacy, dominance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요. 미국 쪽의 군사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공중지배, 에어 도미넌스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술로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근데 한반도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옛날부터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 S가 빠졌네요. disruptive, escalatory. 그러니까 군사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혹은 판을 좀 뒤흔드는 그런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걸 꺼려해요. 또 한국에 파는 것도 좀 꺼려하고. 지금 너무 민감한 지역이라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이 강화되면서 게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 치고 나가니까 이제 미국은 못 이기는 척 뒤따라오는 신용하면 돼. 한국에 토마호크 갖다 놨어. 2,400km. 중국이 뭐라 그래? 야, 저 한국 애들이 자기가 3,000km짜리 만들었잖아. 현무3 D, 블락 D. 그거 나올 것 같거든요.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비닉이니까. 그 우리도 2,400km 그냥 갖다 놨어. 한국 보고 따져.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최근 주한미군에 F-35A가 배치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죠. 루머를 가지고 특종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중앙일보가 썼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아무튼 간에.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협의 중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문이 안 받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한국의 자주국방이 강화되면서 미군과 손발을 맞추면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퍼펙트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한국에 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일본에 있는 거, 그 다음번에는 괌에 있는 거, 그 다음번에는 하와이에 있는 거, 그 다음번에는 본토에 있는 거가 다 뒤에 네 겹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을 딱 하면서 우리 페이스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밀고 나가 주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페이스 조정을 하면서 그 뒤를 밀어주기가 편해지죠. 그 퍼펙트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도미넌스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